애초부터 별 승자가 승자 없는 거고요. 게임이에요? 둘이 비기러 왔다. 서로 비기러 온 거예요.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더라. 이미 대충 알고 있었고 그 선에서 넘어가지 않더라. 재미는 없었다라는 네. 거였고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시진핑이 이긴 게임이라고 시진핑이 생각합니다. 좀 이긴 것 같다. 네. 어디가 그 급소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싸움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핀셋으로 지금 공략을 한 거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히토리를 가지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가한테는 이 대두 콩을 가지고 2013년에 그 오바마랑 당시 이제 신임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태평양 넓으니까 나눠 쓰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거의 같은 뉘앙스의 그 워딩을 어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동등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미국을 대체할 거는 중국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에이펙에서 여러 정상들이 서로 만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스케줄 바쁜데요. 뭐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 전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 트럼프와 시진핑 트황제 뭐 시황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황제의 만남도 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승원 겸임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교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옆줍는 우리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외교에 참 관심이 많은 우리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 오늘 또 유독 다른 날보다 네. 헤어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수님 머리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예,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 만남과 관련된 가벼운 뭐 일단 팩트부터 좀 몇 개 전달해 주신다면요.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것이 뉴스죠. 뉴스죠. 네. 어렵게 지금 6년 만에 네. 부산에서 만났는데요. 물론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가 갖고도 이제 줄다리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경주에서 만날 거냐, 뭐 부산에서 만날 거냐 서로 줄다리기가 좀 있었는데 네.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음. 45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야,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중국은 히토리를 좀 내주는 걸로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좀 내려주는 걸로 네. 일단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뭐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휴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갔습니다. 트럼프 음. 대통령이. 근데 갈 때 시진핑 주석 나가는 거 따라가가지고 잘 가라고 하고 귓속말도 네, 배웅까지 하고, 해주고. 네, 그리고 보내주고 본인은 에이펙 그 본행사를 안 보고 고국으로 갔습니다. 네. 김정은 참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나고 이제 돌아가서 할로윈 애들한테 사탕 주고 뭐 이런 이제 행사까지 하는 거를 봤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은 트럼프와 시진핑 누가 승자입니까 이번 협상은? 글쎄 다 승자를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별 승자가 승자 어려운 없는 거고요. 게임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유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둘이 비기러 왔다. 비기러 왔다. 비기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서로 비기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관세라는 걸 놓고 보면 네.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3개월씩 연장을 했었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 양측에 이 실무 책임자들이 여러 번 만났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쿠알라룸푸르거든요. 거기에서 허리펑이라는 중국 실무 네네네. 책임자하고 이제 베센트가 만나서 우리가 이미 나왔죠. 얘기가 뭐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가서 얘기하기가 좋은 거죠. 뭐 지금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승자를 논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까지 쭉 들러서 상당한 보따리를 미국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왔고 중국은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걸 각인시키고 이런 네. 면에서 이제 비기러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비기러 왔고 거예요. 잘 비겼다. 네, 이 정도. 그 정도로 네. 우리 이승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인데 약간 첫인상은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더라. 네. 이미 너무 많은 언론들이 다 떠들어 놓고 양쪽에서 거의 폭탄 수준으로 많은 네, 말들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대충 알고 있었고 그 선에서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약간
재미는 없었다라는 네. 거였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진핑이 혹시 웃어주나 뭐 이런 거가 사실 관심이었어요. 아, 시진핑 워낙 안 웃죠. 워낙 안 웃고 네. 워낙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이 웃는 사람은 딱 두 명이죠. 김정은하고 푸틴 만났을 때. 아. 네, 나머지는 어떤 경우에도 참 외교적으로 한번 웃어줄만 한데 이번에도 역시 굳은 표정을 끝까지 유지했고 마지막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귓속말 할 때 잠깐 웃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깜짝 웃었을까.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귓속말 할 때 저는 뽀뽀하러 가는 줄 알고 너무 가까이 밀착돼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혹시 옆에 있는 기자가 들을까봐 더 밀착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히토리나 뭐 네, 펜타닐 네. 관세 등등등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둘이 주고받은 건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아 그래요? 봅니다. 네. 아 이건 뭐 콩 사주고 히토류 좀 더 수출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관세 좀 깎아주고 뭐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건데 네. 대충 이 정도 뭐 둘이 또이또이다. 뭐 비슷비슷한 이렇게. 거고 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시진핑이 이긴 게임이라고 시진핑이 생각합니다. 좀 이긴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히토류라는 어마어마한 물건과 네. 반도체라는 어마어마한 물건만 생각했지 그 중간에 콩이 나올 줄 몰랐잖아요. 네. 그런데 대두가 정말 미국의 정치를 그 워싱턴의 백악관을 흔들 만큼 엄청난 존재였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대두 농가가 그렇게 많아요? 굉장하고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 1기 때 네. 그때도 관세 전쟁을 먼저 트럼프가 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일부 이제 수입을 안 하니까 네. 그때 일부 농가가 아니라 전체 농가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관세로 얻은 수익보다 이 농민들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싸움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번에 네. 같은 어떤 초식을 쓸 거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준비 없이 그냥 수입을 중국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낭패인 상황에 처해서 시진핑은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어디가 그 급소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보면 냉정하게 전 둘 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싸움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큰 준비 없이 그냥 말만 앞세운 자와 내실을 다져가면서 친밀하게 준비한 자의 결판은 이렇게 난 것 같다. 네. 일단은 뭐 이것도 최종 결판은 아닌 것 같고 물론이죠. 내년에 다시 이제 만나서 또 하겠죠. 그래서 이 싸움은 뭐 끝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는 약간 미국 저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 이런 판단들이 좀 언론에서 나온다면서요? 네, 뭐 뉴욕 타임즈나 CNN 같은 데서는 네. 뭐 완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긴 또 졌네. 워낙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네. 근데 이제 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큰 소리를 낸 것에 비해서 얻어온 것이 별로 없다. 음. 이러려고 거기까지 가서 계속 관세 얘기했던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남은 건 또 뭐 갖고 더 싸웁니까? 여전히 뭐 히토류 관세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은 네. 싸울 거가 별로 없죠. 그 관세나 이거를 둘러싸고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패권 경쟁 내지는 네. 전략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음. 어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기자가台湾문제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막았는데 아 대만. 대만 이 결국은 이제 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문제들 그리고 그게 이제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중국이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관세나 이런 부분은 주고받기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그걸 덩어리를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거든요. 대만? 대만 문제는 항상 중국이 네.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 신문이나 네. 뭐 중국에도 이제 유튜브가 많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시 주석이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 듣고 와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대만 독립을 지지했냐. 현상을 유지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히토류를 1년 유예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연장한다라고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 1년을 갈지 안 갈지도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일단 봉합 수준, 봉합으로 더 이상 이 국제사회 미중 양국이 싸워서
이 국제사회의 판을 흔드는 이런 네. 거는 하지 않겠다. 이런 거에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 메시지를 좀 주자. 네네네. 안정적으로 간다. 확실히 근데 콩은 미국 아니라 뭐 남미에서 사와도 되는 거고 중국이 사실 그랬고 근데 이제 히토리는 중국 아니면 살 데가 없으니까 네. 그게 좀 치명. 당장은 살 데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한 몇 년 이상은 최소한 아마 중국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국과 미국의 남은 뭐 숙제랄까 혹시 뭐 싸울 거리 뭐 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모실 때는?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5월부터 네. 최근 10월까지 휴가 기간 8월을 제외하고 매달 만났습니다. 베센트와 그 허리펑. 아 그래요? 5월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런던, 스톡홀름, 스페인, 최근에 네. 말레이시아까지 5, 6, 7, 9, 10월 계속 만났어요. 이게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하여튼 맨날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양쪽 네. 다 상처를 덜 입을 거를 이제 고민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마침표 찍는 공간이지 네. 뭐 협의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서로 무기들을 투척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지난 10월 12일 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히토류로 막그 좌지우지한다고 욕을 하는데 미국이 한 짓을 봐라 거의 막 이런 논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워딩이 그거였어요. 지난 12일 날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가 워딩가 여기서 나온 네네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우리만 욕하지 말고 미국이 물밑에서 우리한테 그 수출 금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는데 중국 우리가 하는 수출 통제 리스트 900여 건밖에 안 돼. 그 숫자까지 적시하면서 네. 본인들이 좀 억울하다는 투로 이제 상무부에서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겉으로는 팽팽히 부딪히지만 안으로는 내상을 더 많이 입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는. 그래서 이번에 양쪽 다 합의점을 찾을 만하다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됐었고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7월 초에인가 7월 말에 글을 썼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1월쯤 가서 미중 간에 뭔가 조금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11월쯤. 네, 11월쯤 그러니까 7월에 글을 썼는데 네. 11월쯤 관계가 좀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는데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은 또 이제 추적해가지고 봤더니 지난 10월,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예. 다시 그 포린 팔라스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한 2, 3개월 만에. 누가 지금 카드를 갖고 있냐. 젤렌스키 앞에서 너 카드 없잖아 했던 그 카드.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히토류부터 해가지고 어떤 카드든 간에 지금은 훨씬 더 중국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어제 열린 그 미중 정상회담은 그런 예상치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랑 협상도 그렇고 중국이랑 협상도 그렇고 본인이 막 흔쾌하게 뭔가를 얻었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뭔가 카드가 없다라는 걸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내에서든 뭐 진짜 좀 뭔가 몰려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연히 그렇죠. 그 사실 요번에 우리 협상이 이제 기준점이 3,500억 불이니까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기준점을 놓고 보면 협상을 나름대로 성공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럼 그게 왜 성공을 했느냐? 우리가 뭐 분할 납부 200억 상한, 200억 불 상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데까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총액 베이스로 내가 한국에서 3,500억 불 받아왔다. 일본 가서 얼마 받아왔다. 이거를 지금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네. 디테일한 데는 아직 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핀셋으로 지금 공략을 한 거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히토류를 가지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가한테는 이 대두 콩을 가지고 콩을 미국이 한 1억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중국은 2천만 톤밖에 안 해요. 물론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사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오면 중국도 큰일 나요. 돼지고기 사료가 없어지고 식용유가 없어져요. 전 세계 돼지고기 50%를 중국이 먹는 거 아세요? 전 세계 돼지가 콩을 먹는군요. 절반은 사료입니다. 소는 네. 옥수수를 먹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준비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 이제 드리는데
그 돼지가 먹고 식용유 만들고 하는 폐식용유가 있어요. 그거를 가공을 하면 이게 재생에너지, 바이오의 연료가 됩니다. 이거를 미국에 수출을 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그거 안 하면 내가 니네 식용유 안 사줘 그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커요, 근데 금액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안 사주면은 폐식용유니까 어디다가 갖다 놓을 데가 없죠. 물론 금액도 큽니다. 워낙 네네. 크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니네가 대두를 안 팔면 우리가 안 사면 식용유도 안 나온다 너희한테 팔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작년에 그 전에 비해서 약 43% 폐식용유가 이미 줄었어요. 미국 관세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카드로 하고 내놓기에는 중국이 별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준비 덜 된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자꾸 바꾸고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미국이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아이러니한 거는 요 틈을 중국이 노리고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자유, 연대 막 이런 거를 강조하던 미국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국제 질서의 수호자야.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세상에 지금 네.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이제 국제사회 리더로서 중국이 자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워딩을 시진핑이 네. 대놓고 했어요.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앞으로 전 세계 사안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라고 아예 그냥 한 문장을 날려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정확히 2013년에 그 오바마랑 당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태평양 넓으니까 나눠 쓰자 이거였잖아요. 그 얘기했다가 중국이 크게 된통 맞지 않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대형 뭐 국가 뭐 해서 네.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당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치고 뭐 밀지 그런 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한 건 오바마 정부 오바마 때부터였고요. 정부 때. 그래서 이제 네.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 외교 자산, 군사 자산을 이제 빼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해서 예. 힐러리가 뭐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13년에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주석이 와서 오바마를 만났는데 떡하니 태평양 넓어 반반 쓰자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네. 근데 그 거의 같은 뉘앙스의 그 워딩을 어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동등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미국을 대체할 거는 중국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중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 미국도 해라. 너희 질서를.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질서를 하겠다. 우리가 너희를 미국은 중국을 밟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밟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대로 갈게.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그 호랑이가 두 마리 있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 호랑이끼리 싸울 일이 자주 계속 그러니까 있죠. 지금까지 무역 정도로 끝났다면 훨씬 더 심각한 싸움이 있을 수도 예를 들면 뭐 화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금융 아니면 쪽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진짜 뭐 무력 직접 충돌은 안 하겠지만 안 뭐 하죠. 간접적으로 대리전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네. 한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중국이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어디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을 100으로 보면 100. 중국은 한 70, 그리고 나머지가 50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2라는 표현을 네, 네. G1은 그게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G1은 자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야 돼. G2, G3, G7. 그럼 중국은 G2라는 말을 안 씁니다.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 이렇게 쓰다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같은 대국이야. 그 된통 당한 게 아니고 원래 시진핑이 당시 국가 부주석 시절인데 네. 오바마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태평양은 두 나라가 같이 쓸 만큼 넓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해야겠다. 이제 신형 대국 새로운 관계. 형태의 대국 관계. 그 전에 미소는 싸우는 대국 관계인데 네. 우리는 새로운 형태, 협력하는 대국 관계를 하자. 그래서 C2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오바마가 안 받았죠. 그렇죠. 코퍼레이션 2예요. 그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네. 협력하는 두 강대국. 그 미 의회가 무슨 소리야? 중국을 어떻게 믿고 신형 대국을 해?
안 하는데 중국이 이제 몸집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19차 당대회 때 신형 대국 관계 니네 안 한다면 우리도 안 해. 그래서 뭘 했냐면 신형 국제 관계라는 걸 만들어요. 중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네. 트럼프는 아직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일기 때 밖에 못하고 이제 오바마 바이든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때를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못 밀어붙이니까 그때 내가 밀어붙였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안 왔는데라고 왔어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새로 해가지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중국만 대상으로 하면 또 가능성이 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문제가 생기는 너무 전선을 좀 넓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 지금 매신타이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맺던 그 황금타이 맞습니다. 그 컨셉이신 거죠?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저는 뭐 트럼프도 잘 모일 일은 별로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네. G2 에이펙 관련된 여러 정상과의 이야기 또 중요한 게 많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좀 가볼까요?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여기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거기 뭐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예. 하고 약간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해 보이는 이제 그런 만남이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도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 그리고 과거사 이야기는 애둘러 하는 걸로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한중 정상회담이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내일 네. 열리는 시진핑 그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오기 전에 그 중국에서 불편한 내색을 좀 공식적으로 했어요. 핵 추진 그 잠수함에 대해서 아니 비핵화 원래 너네가 하겠다고 했던 거 그대로 해야지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야 될지가 그 우리 핵 과제인 추진 것 같습니다. 잠수함을 중국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 6개국 국가밖에 안 갖고 예. 있는 정말 엄청난 전략 무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요. 이게 또 IAEA까지 연결되는 문제예요. 국제 네. 에너지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약간 이 단어를 안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때, 네, 설득할 때.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 저 중국 인근에 이 바다 돌아다니면서 네. 예, 배 쫓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이렇게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는 그분을 설득을 못해요. 네. 그래서 확 설득하긴 꽂히는 좋았는데. 네. 확 꽂히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네. 그걸 비공개 회의에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전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설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젤 함수함은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 논란이 되니까 위성을 실장이 수습에 나섰죠. 네. 발언의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 아니고. 우리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하는 네네. 마사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자체가 전 세계 전략 무기 몇 개 안 갖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앞에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코앞에서 한국의 전력을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한미 간의 군사력이 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외교부에서인가 중국 측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왔죠. 뭐 성명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건조한 표현이긴 했는데 비핵화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위반행위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이 즉각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한중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이란 단어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거는 우리 측에 분명히 부담인 건 맞고 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또 침묵을 지키는 거는 그쪽 입장에서는 또 어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변인이 한 번 치고 아마 이제 내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비공개 회의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항의 표시랄까 야 설명 좀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대충 시나리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예. 어제 이제 오후 4시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핵잠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수위가 낮았죠? 약했습니다. 예. 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에 미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네. 핵잠수함, 핵추진 뭐 연료지만 네. 이거는 이거를 한국이 핵 확산을 하거나 이런 걸로 강력하게 몰아붙이면 바로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럼 북한은 불법으로 개발을 하는데 걔는 왜 그거는 냅두냐?
옹호하면서 왜 이런 것만 갖고 그러냐. 그래서 세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매우 이 대통령이 전략적 의도를 갖고 한 거고. 선을 잘 탔군요. 네.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시주석이 11년 만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그거를 모두 발언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지금 아니면 공론화가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3,500억 불은 어쨌든 들어주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도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략을 펼친 것 같아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어쨌든 총액 베이스로 맞춰주면서 우리 수건 같았던 네. 이제 이거를 한 그 소위 얻어낸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한국도 갖고 있고 지금 호주가 네, 지금 받기로 잠수함 했죠. 기술을 네네네. 핵잠수함 기술은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되게 갖고 싶은데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되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바다 핵 네. 추진 잠수함의 전력 우위가 완전히 상쇄가 돼버리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근데 나서서 막기도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주려고 한다.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네.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트럼프 당신은 중국이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죠. 우리는 북한을 얘기한 거고 네, 네. 이제 중국은 뭐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네.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중국에게 우리의 핵잠수함에 대한 명분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랑은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한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중국이랑 우리가 좀 껄끄러운 몇몇 사건들이 좀 과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그 중국에서 인공섬 같은 거 만들잖아요. 우리 서해 쪽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던데, 우리가 중국이랑 지금 제일 이슈로 혹은 뭐 안건으로 갖고 있을 법한 게 뭐 있습니까? 지난 3년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워낙 양쪽 관계가 한중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놓고 거의 비판하는 수준이었고 예, 예. 저는 이번 회담에 엄청나게 큰 결실, 뭐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두 나라의 어떤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것만 해도? 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 외교라는 게 뭐 한술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단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11년 만에 방한한다라는 게 이제 내년 에이펙 뭐 그 주최국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고 주고받을 게 있겠죠. 지금 경제적으로는 한중 관계가 좀 서먹하더라도 이 트럼프 행정부라는 외계인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해서 어쨌든 경제 협력을 어떤 식으로든 하자, 뭐 공급망이든 뭐든 간에 너무 미국과 밀착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아마 전달할 테고요.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이제 중국 그동안 이제 불만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대표적으로 뭐 한한령이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제 협중 시위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중 시위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게 현수막 좀 떼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좀 하지 필요해요? 않을까. 네, 왜냐하면 너무 심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그래요? 저희 동네에도 현수막에 한 번도 달린 적이 없는 위치에 뭐 부정선거, 뭐 이렇게 중국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으로 배치하는 거 아니면은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저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중국 관광객들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 느끼면은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또 우리 기업인들 중국 가서 사업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것, 좀 상처를 보듬을 네, 그런 네, 상황들이 네, 네. 있어서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그 한중 FTA 지금 2단계 좀 네. 멈춤 상태인데 약간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거 다시? 다시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만 하더라도 나름 성과가 아닐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하여튼 관계 개선 정도 혹은 관계 복원 정도만 돼도 이번 만남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장 뭐가 이제 얻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마 교수님 평가하시는 것 같고,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뭐 저도 같은 비슷해요. 생각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 이거는 아주 뭐 2016년 이후 벌써 9년, 10년째 계속 네. 얘기하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알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그래서 풀어주면 내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풀어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게 봐도 했는데 왜. 시진핑 네. 중국 지도자가 온 게 한알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2014년 이후에 온 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 이 그렇죠. 정도는 일가 된 거 된다.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고위급 교류라든가 또 이 지방 정부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면 아마 그걸로 가늠하려는 내가 간 거가 메시지. 한알령 해제네. 해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이 이 부분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양자 관계 이외에 예를 미국 요인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거는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양자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 불법 구조물. 지금 뭐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인공섬이나 네, 네, 이런 네, 것처럼 그거는 원래 어업과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는 지역이에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예. 그런데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설치하고 가운데에 이 양식 시설을 관리한다라는 또 구조물 하나 네. 설치하고 거기에 헬기 착륙장 같은 게 있고 네. 지난번 보셨지만 5명의 상주 인원이 네.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주장은 원래 한중 어업 협정에 의해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협의를 하게 돼 있고 보여주게 돼 있는데 왜 안 보여주느냐. 중국은 계속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양자 간의 특히 국민 감정을 상당히 한국의 대중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어필해요? 얘기를 해야죠. 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양자 관계 차원의 거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다자 관계가 얽혀 있는 거는 사실 복잡해요. 사실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한화 필리조선소 제재한 거 그거만 놓고 보면 그게 원래 자기네끼리는 뭐 한화 그 밑에 5개 자회사하고 중국하고 교류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재를 한 거는 나 니네 저 미국이랑 협력하는 거 싫어 이런 이제 우회적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니 그거하고 중국 선박회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우회적인 이런 것들이 한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네. 얘기를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 한국은 또 뭘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목표가 비핵화를 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예, 한반도는 예. 핵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그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래요. 예. 주한미군 뭐 전술핵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중국한테 얘기할 때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 돼요. 늘 뭐 미중 사이에 미국 쪽으로 가지 말고 중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이 또 얘기가 됐고 네. 미국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 그래서 김정은이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 꺼내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핵 얘기 나오면 우리는 얘기 못 한다. 그러니까 원래 안 만난다고 그랬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만약에 새로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새로 만나는 거라면 한국의 고충 그걸 뭐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기준점을 새로 잡는 이게 이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키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친화적인 사람이 됐다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렇겠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하면 서로 굉장히 대면대면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운 낫다라고 이야기들이 생각을 진짜 해요. 많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친하게 느껴지면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요구하거나 얘기할 건 좀 해야지. 그냥 큰 나라라고 고맙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저 북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그 김정은은 트럼프를 왜 안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김정은은 그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고 선언을 하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두 개 국가로 예, 확실히. 소통을 안 하고 있고 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 핵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핵 보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핵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뭐 다른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 법적으로. 북한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도 통치자로서 아, 자기가 만든 법인데 뭘 자기가 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네. 적어도 핵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재 해제까지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경제 제재 해제. 예. 그런데 그 제재가 왜 시작이 됐어요? 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결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겸연쩍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시 주석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간신히 중북 관계가 복원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떨렁 만난다. 시 주석이 지금 그 미국과 이 회담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중국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북미 회담할 때 어떤 상황인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진핑을 찾아갔고 서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서 미국을 상대하기는 매우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여기 와 있고 이런 소위 틈바구니 시간에 쫓겨서 만나는 듯한, 물론 이제 매우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구애에 가까우니까 아, 하지만 그래서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에 네. 더해서 궁금했던 게 둘이 만나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트럼프와 김정은 김정은이 만나면 전 오히려 우리가 훅 빠진 상태에서 또 만나고 나면 더 우리를 좀 패싱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목표가 비핵화라면 접근법은 다양하겠지만 그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우리가 뭐 패싱 당하든 말든 그건 이제 수사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외교의 문제지만 비핵화라는 가장 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는 뭐든지 해야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김정은에 잠깐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9월 3일 날 극진하게 시진핑이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을 세우고 이제 전승장 네, 행사를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야 다음 달이다. 11년 만에 한국 가는데 트럼프가 분명히 너한테 콜할 것 같은데 너 만날 거니? 아마 했을 거예요. 쉬운 말로. 한번 그냥 잡돌이를 단속을 해놓은 거군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쌀도 보내고 사기도 조금 보내줄 테니까 이번에 좀 참아라.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걔가 주인공, 아니 너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네, 지금 미중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마리 네. 호랑이가 싸우는 거기서 전 세계 언론이 집중되고 있고 더구나 또 그 한중 정상회담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시진핑 본인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김정은이 오는 순간 모든 언론이 다 판문각에 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를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는 푸틴이 그 최선희 인질극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거의 인질극이죠.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가서 갔어요. 예. 그리고 못 온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인질은 아니고요. 네. 원래 벨라루스에 회의가 있어서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가는 그 일정은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초청으로 최선희가 뭐 방문하게 됐다 이렇게 워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콜 한쪽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벨라루스는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뛰어든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라브로프가 엄청난 꽃다발 막 준비해가지고 최선희한테 주고 또 이제 푸틴도 반가운 그 해맑은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최선희를 만났는데 왜 그렇겠어요? 네, 그 말레이시아 가는 그 길목마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이 다시 이제 미국과 붙어버리면 본인들 너무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모든 것을 좀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초청을 했고 최선희는
네, 전용기를 타고 이제 갔을 텐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말리는 형국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은은 아직 어음을 받아놓고 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파병을 해놓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잘 안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첨단 기술, 특히 무기, 전략 기술 관련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만나버리면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역시 러시아도 믿을 만한 상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정상 끝나고 그 이후에 트럼프를 만나도 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말리지 푸틴이 말리지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지.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마 그러네. 만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번에 내가 안 나가는 게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는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인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꽃다발이 아주 진짜 저 꽃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흰색과 빨간색. 왜 이렇게 안 기뻐 보이는 거예요? 표정도 애매하고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과 흰색. 뭘 의미할까? 별로 안 예쁜데. 보통 이제 저런 건 의미들을 좀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교부 장관들은 이제 자주 만나니까 네. 특별히 오히려 저런 의전이 없어요. 근데 저건 정말 초대를 한 거라는 아. 의미가 강하게 담긴 거라고 보고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꽃을 주는지 제가 인공지능에 찾아봤는데 네. 네, 작년에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아주 뭐 전례 없는 처음 있는 일이야는 아닌데 아. 이게 딱딱 그 서로 스케줄 맞춰가지고 언제 만나기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최선의 인질극을 벌였다고 좀 오픈 표현을 한 게 네. 빨리빨리 좀 와서 지금 우리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만나는 거 차단한 거로 전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꽃을 주면서 약간 달래기, 뭐 설득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만나긴 만나겠죠? 김정은과 트럼프. 어쨌든 머지않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아니, 있던데. 저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나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야겠죠. 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만나서 좋은 게 뭘까? 네. 사실은 뭐 비핵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상대한다면 적어도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뭐 그게 봉합 수준이든 뭐든 네. 그런 거를 끌고 가는 데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남북한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데를 통해서 이걸 지금 이제 북한을 견인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결국 중국이에요. 중국은 왜 지금까지 북러가 저렇게 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냐면 더 이상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북한이. 러우 전쟁 끝나면 이 리스크가 더 커지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질 거란 떨어지겠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에 기대야 되느냐. 핵무기를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국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이런 큰 구조에서 보면 네. 중국을 절대로 뭐 좋든 싫든 간에 소홀히 할 수는 구조적으로 뭐 허가받는다면 이상하지만 네. 기본적인 그런 공조 분위기는 있어야 이 트럼프를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과의 공조 그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는 단단히 해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만나는 거군요. 저는 2019년 상황이 이 진짜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그때 상황을 날려버린 게 너무나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2019년 하노이 회담을 날려버린 거는 제가 보기엔 전적으로 트럼프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김정은은 정말 작정하고 자기 목숨 걸고 만난 거예요. 트럼프가 뭐 하나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차 타고 그 먼 예, 길을. 66시간 기차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트럼프 그 옆에 이제 악당들 볼튼과 폼페이오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북한 측에서 요구했던 거 들어보면은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내놓은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한 얘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핵 물리학 박사, 해커 박사가 얘기했고 이분은 그 우라늄 시설까지 직접 다 봤던 분이잖아요. 네, 네. 평양을 최소한 한 6차례인가 가셨던 분인데 북한의 핵 기술은 정말 상당하다. 그래서 빨리 동결시키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10여 년째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2019년 당시 북한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게 영변 핵시설 우리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핵무기 연구소라고 그건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영변 핵시설이 심장에 해당하는 거라면 연구소는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둘 다 포기할 테니까 제재 5개 해결해달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러시아라는 친구까지 또 그 네, 사이에 네, 또 네. 만났기 때문에 작년에 동맹
협정까지 체결했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영변은 뭐 플러스 저 강산이라는데 뭐 있을 거야 뭐 하면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 내놔 이렇게 우기면서 날려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모라토리엄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영변 핵시설 그리고 이 연구소 하나만 폐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안 해버렸죠. 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훨씬 큰 더 걸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21일 날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했는데 제가 프린트를 했더니 그 18,000자가 더 나와요. 18,000자 해서 앞에 이제 국내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트럼프와 거기서 그 워딩이 나왔죠. 내가 뭐 트럼프 안 만날 뭐가 없다. 좋은 추억이다. 그게 그 워딩인데. 좋은 추억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추억 아닌데 좋은 추억이라 한 건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만나겠다고 사실 9월 20일 날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거고 다만 이제 시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내년에 만날 것 같은데. 내년 정도면. 네, 거기 그 워딩이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를 우리의 핵무기를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핵국가인데 고작 제재와 맞바꿀 우리가 아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재라는 단어를 한 5번을 쓰면서 네. 한마디로 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여전히 제재를 해제해 주기를 속으로는 바라면서도 그때 니네가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9월 21일 날 김정은의 워딩을 워싱턴에서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얘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해야 되는데 맞아요. 훨씬 더 진입장벽은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좀 제재도 좀 해제하고 북한에도 이제 인터넷 좀 들어가고 정수기도 좀 들어가고 예, 휴대폰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비교원을 꼭 한번 연락해보고 제품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그 외 여러 렌탈 가전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현금 혜택 128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혜택 받아가면서 전자제품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70-2571번입니다. 자, 오늘 에이펙 관련해서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 이야기 이제 오늘 좀 못다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또 에이펙 끝날 쯤에 다시 한번 좀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요즘 가장 핫하다는 미국의 월드 시리즈 그리고 한국의 한국 시리즈 요 이야기 야자랄로 다시 태어난 정프로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